잘 씻고 잘 먹는 건강한 삶을 위해 오늘도 알차고 정확한 정보들만 쏙쏙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TV 홈닥터 더 나은 덴탈 클리닉 오유진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실 분들부터 소개를 해드리고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요. 우리 송경아 배우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치과 상식 모범생이라고 해도 되겠죠? 1등이에요. 네, 배우 송경아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홈닥터 두 분 소개해드려야 되겠죠? 우리 이인석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치주과 전문의 이인석입니다. 리 이스펜서 선생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리 스펜서입니다. 네, 아니 날이 갈수록 이렇게 더 예뻐지시고 더 멋져지시는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네, 오늘 또 선생님 스타일이 엄청 좋으신데요. 감사합니다. 네, 페피. 자, 오늘 이 시간 많이들 기다리셨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임플란트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얘기들을 나눴잖아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를 해주셨지만 사후 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신다 그랬는데 어떤 선생님이 알려주실 건가요? 네, 오유진 씨 말대로 환자별 특성에 따라서 우리가 수술 시술법부터 저번 회차에서는 보철의 종류, 그리고 그 전 회차에서부터 누누이 보철물의 이런 제작 과정까지 모두 쭉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제 임플란트 시술이 모두 다 이렇게 끝났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고 했죠. 모든 시술 후에는 우리가 반드시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임플란트 시술 종료 후에 주의해야 될 점, 그리고 관리 방법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모든 수술, 모든 시술이 마찬가지겠지만 사실 수술이 잘 됐다고 해서 그냥 두면 안 되잖아요. 이게 또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과연 임플란트는 또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또 어떤 주의할 점들이 있는지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 방법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저희가 좀 처음으로 돌아가서요. 임플란트가 과연 뭔지부터 하나하나 좀 설명을 다시 좀 해주시겠어요? 이 방송을 처음 대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혹시라도 그러신 분을 위해서 처음부터 기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임플란트는 뭐냐면 치아가 어떠한 이유로 빠졌어요. 그러면 그 빠진 치아를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가운데가 빠졌으면은 양옆을 갈아서 하는 브릿지나 이런 틀니를 썼는데 그게 얼마나 생니를 갈아야 되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온 것이 그 빠진 치아를 임플란트를 심고 머리를 올려주는 그런 거를 이제 임플란트 시술이라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임플란트를 오래 사용하기 위해서는 또 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후관리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일단 이거부터 기본부터 잘 돼야 튼튼하게 좀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임플란트를 오래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임플란트 먼저 인공치근에 해당되는 그 수술적인 부분, 그 시술이 잘 돼야 그 이후로 이제 관리도 편하고 오래 사용이 가능하겠죠. 평상시 우리 사용에 이제 불편함이 없게끔 시술이 잘 되려면 우리 이전 회차에서 누누이 강조했지만 정확한 위치에 식립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지금 최신 이제 그런 CT라던가 구강 스캐너 같은 여러 장비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밀 검사를 충분히 한 뒤에 환자 구강하기에 알맞은 위치에 식립할 수 있도록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면 환자마다 치아 위치나 뼈의 양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를 찾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임플란트의 위치나 각도가 정확한 데 가야 되고 또 당뇨나 혈압이나 또 이런 만성 질환이 계신 분들은 또 약을 드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스피린을 드신다 그러면은 수술을 곧바로 못하고 왜? 피가 많이 나기 때문에 수술 도중에 그런 것도 고려해야 되고 그 다음에 치조골이 많은지 적은지 있으면 정말 그 치조골이 믿을 만한 좋은 치조골인가 거기에 대해서도 다 우리가 분석을 좀 하고 이런 설문지를 다 돌려서 종합적으로 본 다음에 그 환자를 다시 한번 진단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하나하나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그러면 시술 경과가 좋고 관리만 잘하면 임플란트를 평생 쓸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죠. 사실 임플란트뿐만 아니라 이거는 자연 치아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치과 질환을 잘 관리만 해주면 치아든 임플란트든 이제 평생 사용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치과 질환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솔직히 치아 상실의 원인은 크게 보면 한 3가지 정도 있지 않겠어요? 충치가 너무 심한 경우, 그다음에 외상을
치아가 빠지는 경우. 네. 그다음에 제일 심각한 게 치주병으로 치아를 잃는 게 제일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치아가 첫째 뭐 심한 충치는 더 이상 뭐 그 치아는 쓸 수 없을 만큼 다 망가져 버렸을 때는 쓸 수 없는 거죠. 빼야 되겠죠.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원인 중에서 치주 질환이 임플란트에서는 제일 좀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좀 건강한 치조골이 있어야지 임플란트도 정확한 위치에 정확한 각도로 심지 않느냐. 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임플란트는 인공치아잖아요. 그럼 인공치아도 혹시 충치가 생길 수 있나요? 네, 임플란트는 그 금속 재질이기 때문에 원천적으로는 충치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임플란트는 잇몸뼈의 식립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충치는 생기지 않아도 자연치에서 이제 발생하는 우리 치주 질환, 이런 잇몸병들은 임플란트에서도 똑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잇몸병에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잇몸병은 치아하고 치아 그 조직에 염증이 생기는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치은염이 있을 수 있고 거기서 더 발전하면 치주염이 되는데 치은염은 뭐냐면은 잇몸이 불긋불긋 이제 초기에 잇몸이 불긋불긋 이제 불긋불긋해지고 피도 많이 나고 그다음에 그게 이제 진행되고 고름 나오고 심해지면서. 진해지면서 고름이 나오고 그러니까 치조골까지 많이 이제 갉아먹게 되는 거죠. 그럼 임플란트도 염증이 생기면 발치를 해야 되는 건가요? 불행하게도 그렇습니다. 임플란트도 예, 염증이 생기면은 상황에 따라서는 뭐 좀 치료를 해볼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는 뺄 가능성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자연 치아보다 더 소중히 더 다뤄야 되고 더 관리를 잘해야 되는 그런 것이 임플란트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힘들게 임플란트를 했는데 예를 들면 잇몸병을 얻어서 다시 또 뭔가 또 빼야 되고 이런 상황이 오면은 너무 수 힘드실 있죠.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러면 빼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임플란트를 하는 건가요? 그렇진 않나요? 그럴 수밖에 없죠. 뭐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러니까 잇몸뼈가 많이 상실되셨으면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그 잇몸뼈를 다시 복원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다시 임플란트를 심어놓고 해야 되겠죠. 뭐 안 그러면 뭐 틀니를 갈 수도 있지만은 임플란트 하신 분들은 틀니 끼시기가 정말 힘드십니다. 왜냐하면 꼈다 뺐다 하는 거 진짜 많이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래서 임플란트를 하시는 건데 그런 이제 관리를 너무 잘 하셔야 되는데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요인이 있겠죠. 정말 못 닦으시는 분들 아니면 뭐 전신 질환이 있으신 분들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환자들을 좀 자주 오시게 해요. 그래서 그 관리를 좀 해드리고 뭐 제가 심지어 한 3개월 뒤에 숙제 검사하겠습니다. 잘 닦고 오시는 건지 그럼 숙제 검사요? 네. 그러고 보내기도 하는데 그만큼 이제 독려를 하는 거죠. 잘 닦고 오시라고. 네. 왜냐면 제가 뭐 이렇게 임상에서 해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잘 닦는 구강위생이 제일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임플란트를 하든 안 하든 굉장히 좀 철저하게 관리를 그렇습니다. 해줘야 되는 것 같은데 아까 근데 사실 임플란트가 이 충치는 안 생기지만 그러니까 치은염하고 치주염 같은 경우는 이제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대신 임플란트에 생기는 우리가 이제 임플란트 염증을 이제 치아에 생기는 염증을 치은염, 치주염이라고 부르듯이 임플란트 주위염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임플란트 주위에도 치아 주위에서처럼 치태나 치석이 계속 쌓이게 됩니다. 관리를 이렇게 잘 안 해주면. 이를 이제 계속 청소해주지 않고 계속 방치하게 되면 우리 치주 질환처럼 임플란트 주위로 잇몸뼈가 녹게 됩니다. 이게 더 진행돼서 임플란트 주위, 임플란트를 둘러싸고 있는 치조골 잇몸이 다 녹게 되면 우리 치아 흔들리듯이 임플란트도 흔들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임플란트를 발치하고 또 다시 재식립을 해야 되겠죠. 네. 우리 첫 번째 회차에서 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임플란트는 자기 치아보다 어떻다 그랬죠? 방어 기전이 좀 더 떨어진다 그랬죠. 우리가 치아에 있는 자연적 방어 기전, 뭐 치주인대라던가 이런 면역 세포들이 있었기 때문에 임플란트는 자기 치아보다도 더 특별히 신경을 써서 관리를 잘 해주셔야 이런 임플란트 주위염으로 예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 하신 분들 어떻게 좀 잇몸 관리를 하는 게 좋을까요? 예, 뭐 처음에 이제 치아가 없다가 이제 기우 가시면은 아마 머리에서 잘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이거 없었는데 없을 때도 그냥 살았는데 뭐가 들어오면은 뭐 좀 꽉 찬 건 느낌도 들고 뭐 그럴 거예요.
특히 예를 들어서 양 옆에 치아는 있는데 여기에 빠져서 했다. 그러면 그러니까 음식물이 안 끼기 위해서는 보철물이 여기가 딱 맞아야 되거든요. 약간 미는 듯한 처음에 밀지는 않지만은 그런 꽉 끼는 꽉 조이는 느낌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뭐 당연한 거고 그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건 이해해 주시고 그다음에 식습관은 좀 처음에는 좀 부드러운 거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세 번째는 제일 중요한 게 잇몸 관리 잘 하시는 겁니다. 잇몸 관리 잘 하시는 건데 뭐 평소에 보다 더 신경 써서 하시고 특히 그 부위는 치간 칫솔도 하시고 뭐 치실도 하시고 슈퍼 플러스라는 것도 하시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저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개월에 한 번, 4개월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이렇게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분이 이제 처음에 그러니까 오신 다음에 입안에 사진을 찍습니다. 지금 상태가 어떤지. 그 다음에 3개월 뒤에 오셔서 다시 한번 찍는데 여기가 뭐 똑같이 뭐 치석이 끼었다든가 이러면은 이제 저 보십시오. 이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자기가 놀래죠. 본인 자체가 놀래죠. 내가 이렇게 못 닦는 거. 자기는 매일 요새 뭐 칫솔질 안 하는 사람들이 어떻겠습니까? 맞아요. 하지만 자기는 모르고 지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치과에 오셔서 인커리지먼트도 받으시고 격려도 받으시고 숙제 검사도 제출도 하시고 이런 게 굉장히 그런 그러니까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럼 지금 이제 시술 직후의 주의사항이나 관리법은 설명해 주셨는데 그럼 이제 끝나고 나서 집에 돌아가서 그러니까 스스로 할 수 있는 자기관리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말씀 것처럼 뭐 하루 세 번도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뭐 양치 잘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 아까 말씀 것처럼 치간 칫솔 뭐 슈퍼 플러스 뭐 이렇게 해서 또 제일 중요한 게 정기적인 치과 방문 이건 꼭 하셔야 됩니다. 궁금한 네. 게 보통은 스케일링을 하잖아요. 네. 임플란트도 그럼 그렇게 스케일링 하는 건가요? 하셔야죠. 관리하셔야죠. 임플란트도요. 정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아졌어요. 더. 그러니까 많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피부 관리하러 뭐 피부과 간다고 생각하십시오. 뭐 마사지하러 좋은데 가신다고 생각하세요. 치과도 오셔서 마사지. 치아 깨끗하게 하고 냄새 없어지고 건강해지고 건강하게 잘 식사하시니까 전체적인 건강도 좋으시고 장수하시고 얼마나 좋습니까? 맞아. 어찌 보면 우리가 너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더 관리를 더 잘해주고 치과 방문을 더 자주 하고 뭔가 편안하게 했어야 됐던 부분인데 우리가 너무 멀리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저희가 뭐 치실 얘기도 했고 치간 칫솔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혹시 또 다른 뭐 관리법이 있을까요? 사실 임플란트는 이제 집에서 하는 자가 관리만큼이나 병원에서 하는 전문가 관리도 정말 필수적입니다. 6개월 혹은 1년 단위로 정기적인 치과 방문을 통해서 임플란트, 우리가 식립되어 있는 임플란트 주변에 잇몸뼈가 잘 유지되고 있는지 엑스레이 촬영 등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고 또는 이제 보철물, 우리 스크류가 좀 풀렸는지 아니면 우리가 접착된 시멘트가 조금 녹아서 약간 보철물이 헐거워져서 그래서 교합이 조금 변했는지 그런 교합 체크 등을 받기 위해 꼭 전문가의 정기 검진이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플란트도 스케일링 해야 되냐고 물어보셨잖아요. 네. 스케일링은 하는데 이제 자기 치아처럼 그 기구가 임플란트는 전용 또 팁이 따로 있습니다. 플라스틱 팁이라고 또 임플란트 스케일링하는 전용 전용이 팁이 있네요. 있으니까 그런 걸 이제 받기 위해서는 꼭 방문을 하셔야 그런 시술들도 받을 수 있으니까 꼭 방문하셔서 이제 임플란트 관리도 하시고 더 오래오래 사용하셔야 되니까 꼭 치과 방문을 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러면 정기 검진 이외에도 또 이런 경우엔 꼭 방문해야 된다.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어요? 잘 쓰고 있다고 하시더라도 이제 잘 쓰시다 보면 이제 최종 보철물 같은 게 아까 저번 회차에서 말씀드렸듯이 파절되거나 이게 탈락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냥 그대로 방치할 경우에는 더 이제 큰 다른 합병증까지 발생하기 때문에 또는 임플란트가 이제 나사가 이렇게 조금 풀려가지고 또는 저번 주 이제 회차에서 설명드렸듯이 나사 홀을 또 레진으로 막아놓은 그 레진 충전물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바로바로 이제 내원을 해주셔야지 임플란트가 이제 더 크게 이제 파절되거나 좀 더 안 좋은 쪽으로 발생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임플란트 시술 방법도 다양하고 환자분들이 어르신이나 전신질환자처럼 특징이 다양한데 시술 방식이나 환자 특성에 따라서 더 주의하거나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런 모든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좀 지켜주시고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특히 상태가 안 좋은 상태에서 임플란트를 했을 때는 더 신경 써야 되는데 지금 말씀한 것처럼
구강 위생이 제일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치아는 자연 치아는 지금 인성 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치주인대라고 방어 기전이 있어요. 좀 막아주는 기전이 있는데 임플란트는 뼈하고 임플란트 서피스가 그냥 만나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막아주는 방어 기전이 없기 때문에 더 취약할 수가 있습니다. 세균에는. 죄송합니다. 그 비싼 임플란트가 왜 이렇게 만능이 못 되느냐? 하지만은 그 씹는 힘이나 이런 거는 너무너무 좋아지고 또 치아가 없다가 치아를 이제 식사를 하시게 되면 그 장점은 이루 말할 수 없는데 100%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구강 위생을 위해서라도 그런 세심한 배려는 꼭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그 임플란트 하고 하시는 분들이 또 관리도 잘 잘하세요. 하신다고. 네. 그래서 저희가 그 사례를 좀 보면서 직접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관리를 잘 받으러 오시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5년 만에 이렇게 이제 내원을 하셨는데 보시면 양쪽 어금니 쪽 이렇게 모든 부위에 치조골들이 다 소실되고 이렇게 잇몸이 쭉 내려가 있고 고름이 나오고 붓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내온 당시에는 이제 임플란트 주위염이 매우 심해서 임플란트 주변골이 다 저렇게 녹았기 때문에 임플란트 저 중에서 이제 한 개를 제외하고 모든 임플란트를 저렇게 다 발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바로 임플란트 염증이 너무 심해서 바로 재식립도 못하고 한 2달 정도 염증 해소 차원에서 이제 잇몸 좀 붓기를 깔아앉길 좀 기다렸다가 다시 이제 2달 뒤에 내원했을 때 사진이고 저희 거의 다시 재수술 하기까지의 1년의 시간 동안 뼈 이식하고 기다리고 또 이것저것 모든 시술까지 다 해서 1년 정도에 걸쳐서 이제 재시술을 마무리하였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정확히 딱 1년에 최소 2번씩은 꼬박꼬박 오셔서 저렇게 유지 관리를 받고 계십니다. 아무래도 이제 재시술을 받게 된 경우는 잇몸뼈가 워낙 많이 꺼졌기 때문에 처음처럼 완전히 더 심미적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 정도라도 이제 유지하면서 관리를 하시는 게 이제 최선의 방법이라고. 이게 혹시 더 아파요? 재시술이? 재시술이 통증은 똑같겠지만 이제 그동안에 더 뼈이식하고 뭐가 하면서 시술 과정은 좀 더 복잡하니까 더 힘들 수는 있겠습니다. 관리를 잘해야겠네요. 그래서 저 재시술까지 안 가기 위해서는 뭐라고요? 치과 방문을 자주 자주 해라. 해야 된다고. 네. 그러면 임플란트 제거 외에는 바로 재식립은 어려운 거예요, 아주? 그거는 이제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경우에 이제 기존 임플란트 제거 후에 그래도 어느 정도 완전히 저렇게 뿌리가 다 녹지 않고 어느 정도까지 녹았을 때 오신 경우에는 이제 임플란트를 발거하고 또 이제 그 다음 새로운 임플란트가 초기 고정을 이제 얻을 만큼 어느 정도 남아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바로 발거 후 재식립이 가능하고 염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임플란트가 흔들릴 정도로 온 경우는 이미 임플란트 첨단까지 다 뼈가 녹았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임플란트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때 초기 고정이라고 말하지 네. 않았습니까? 그 초기 고정 자체가 안 나오면 임플란트를 심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좀 기다렸다가 또는 권리식을 먼저 시행 후 식립하게 됩니다.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케이스였고 시간이 좀 오래 걸린 분인데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더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기 본인이 관리를 굉장히 잘하세요. 그러니까 워터픽도 쓰시고 뭐 다 하여튼 칫솔 그 관리를 되게 잘하시는데 이러면 이제 평생 쓸 수 있는 거예요. 큰일 없으면. 물론 위에 씹는 면은 아까 뭐라 그랬죠? 요거는 좀 바꿔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딱딱한 음식에서 하면 좀 깨질 수도 있는데 그거는 뭐 바꾸든지 수리하든지 할 수 있지만 저 안에 있는 임플란트가 제대로 돼 있으면은 큰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구강 위생이 좋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아까 전에 그 관리를 잘 못하신 분 같은 경우는 잇몸이 많이 상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분을 보니까 진짜 관리를 잘 하셨군요. 깨끗하잖아요. 깨끗해요. 지금 좀 네. 깨끗한데 예. 저렇게 유지해 주시면은 임플란트뿐만 아니라 자연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렇게 깨끗하게 관리하시면은 치과는 정말 재밌게 놀러 오시는 거고 예쁘게 미백 정도 하시고 뭐 이런 분들이 되시겠죠. 자, 그렇다면 선생님이 저희 임플란트 관리를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정리를 한번 해주세요. 네. 매번 강조하지만 일단 양치질을 집에서 꼼꼼히 하루에 첫 번째는? 하루에 3번 이상씩 꼼꼼히 해주시고 또 이제 구강 보조 위생용품이라고 치실이나 치간 칫솔 등을 사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나아가서는 우리 이제 워터픽 같은 그런 이제 구강 위생 기기가 있습니다. 그런 사용도 이제 잇몸병 예방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치과 정기 검진을 통해서 항상 문제점을 초기에 발견하는 것이
임플란트를 더 이제 빼지 않고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실생활에서 궁금은 한데 너무 간단해서 그리고 막상 물어보자니 어디다 물어볼 곳이 없어서 답답했던 여러분들의 치과 궁금증과 질문들을 해결해보는 시간입니다. 이런 썰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임플란트를 할 때는 더운 여름에는 하지 말아라. 네? 또 이상한가요? 어머. 그런 썰이 있더라고요, 또. 네, 사실 치과 임플란트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우리 외과적 시술에 있어서 날이 더운 여름에는 우리 피해야 된다고 생각들을 좀 하기 십상입니다. 아무래도 우리 추운 겨울보다는 여름에는 날씨가 좀 습하고 그러다 보니까 세균이나 뭐 이런 것들이 번식할 수 있어서. 증식이 좀 수월하다 보니까 감염의 가능성이 혹시 커지지 않냐 이렇게 걱정해서 네. 많이 이제 미루기들 또 하시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우리 치과 치료는 구강 내의 환경이기 때문에 여름이나 겨울이나 크게 사실 구강 내는 이렇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치료 결과 또한 그래서 계절적으로 크게 뭐 여름에 수술하신 분은 오히려 감염이 심해서 더 안 좋아지고 겨울에 잘 되더라 이런 것들이 특별히 나와 있는 그런 문헌도 없고 계절적 요인이 적다고 볼 수 있고 오히려 여름에는 습하고 그러니까 안 좋겠지 해서 지금 당장 아픈데 겨울까지 미루다 보면 항상 치과는 미루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안 더 돼요. 더 심각해져서 커져요. 더 커진다 그랬죠. 그래서 임플란트뿐만 아니라 실제 다른 충치 치료만 하더라도 레진으로 때울 거 신경 치료하고 크라운 치료 들어가고 신경 치료로 막을 수 있는 거 더 뿌리까지 다 썩어가지고 발치하게 되고 점점점 이를 키우게 되기 때문에 계절하고 상관없이 제때제때 오셔가지고 치료받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얘기를 해주셨었나요? 그 임플란트 같은 경우 관리만 잘해줘도 평생 사용이 그럼 가능한 거예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치과 의사 생활을 하면서 30년 전에 했던 거를 지금도 갖고 있는 거가 있어요. 그러면 평생은 아니지만 아직까지는 뭐 제가 그렇게 오래 살지 않았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는 잘못된 거나 뭐 이런 거는 극단적인 케이스를 보여드리는 거고 사실 임플란트는 과거에 비해서 정말 획기적으로 좋은 보철이면서 뭐 보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단호하게. 그만큼 발전했으니까요. 뭐 퍼센테이지까지 말씀드리면 모르겠지만 임플란트의 성공률은 거의 99%입니다. 98%. 근데 이런 게 있으니까 이렇게 페일 된 게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뭐 극단적인 케이스를 이런 것도 있다고 말씀드린 거지. 정말 관리만 잘하시고 그러면 됩니다. 하지만 뭐 100%라는 거는 있을 수 없고 자연치아도 쓰다 보면 염증도 생기고 그러는 건데 뭐 임플란트를 자연치아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시고 관리 잘하시고 그다음에 아까 제일 말씀드린 게 뭐죠? 3개월, 4개월, 6개월에 한 번씩은 치과 가셔서 원장님들하고 뭐 대화도 나누시고 뭐 차도 한잔 하시고 친구처럼 지내시면은 치과 가는 게 이렇게 어려운 것만은 아니 두렵고 어렵고 아픈 기억만 나게 하는 건 아니지 않을까 그런 바람을 좀 해봅니다. 네, 앞서서도 이야기하셨지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은 자연치아와 똑같이 임플란트도 관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자연치아도 80세 어르신들 보면은 이가 하나도 안 빠지고 다 관리하시는 분들도 있고 50대 때도 이가 다 빠지고 틀니 쓰고 계시다가 전체 임플란트 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렇게 관리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 음식물 낀 것도 잘 제거하시고 임플란트도 스케일링 한 번씩 받아주시려면 치과를 오셔야 스케일링 받을 수 있잖아요. 그 특수 또 팁이 있으니까 그렇게 네. 자주 치과 오셔서 해주고 집에서도 우리가 이제 양치질만 하지 마시고 이제 치간 칫솔 또 이제 치실 같은 것도 꼼꼼히 잘 사용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임플란트 전용 칫솔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 것도 이제 구매하셔서 사용해 주시면 더 좋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구강위생기기 뭐 워터픽 같은 그런 잇몸 질환에 도움이 되는 그런 기구들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습관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왜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오복 중에 하나다, 치아 건강. 그러니까 타고나신 분들도 있지만 그분들도 꾸준히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망가집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이제 뭐 시술을 받으신 분들도 아니신 분들도 계속해서 우리 선생님이 오늘 정말 제일 많이 얘기하신 것 같아요. 치과 방문, 네, 꾸준한 관리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그리고 가기 전에 우리가 또 집에서도 꾸준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습관으로 여러분들의 건강한 치아 한번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우리 두 닥터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TV홈닥터 더 나은 덴탈 클리닉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